남자는 전 서버에서 공인된 총알바지 플레이어. 그러나 세계 고위층에 의해 가장 위험한 존재로 평가받았다. 단지 내가 2레벨이 1인 하층 초보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최상급 강자에 필적할 만한 만렙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현실과 완전히 융합된 가상게임이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대재앙이 닥치면서 인류가 고심 끝에 세운 문명의 흔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던 것들이든 진보를 이끄는 과학기술이든 모든 인류가 손수 만든 문명의 결정체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에 몰릴 때 인류의 운명을 구할 구세주가 드디어 등장했다. 그는 놀라운 힘으로 이름 없는 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올림푸스의 가상현실 게임. 하지만 이 올림푸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구세주의 능력을 이용해 게임의 장비를 현실 세계로 전달할 수 있어. 올림푸스는 이를 통해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고 심지어 교육받는 인간들조차 선택하게 되었어. 올림포스의 아카데미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다. 그 이후로 현실 세계는 올림포스와 완전히 융합되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문명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동시에 숟가락 계급 이론이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올림포스 내의 순위에 의해 부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신분 제도가 다시 인간 사회에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류층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이 광대한 인파 속의 한 사람이다. 내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6살 때 한 명에게 신비로운 미친 노인이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다. 그는 중얼거리며 자신이 한 번도 이렇게 근육질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수가 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12시간 이상의 인내력 훈련을 해야 했고 또 자주 노인의 말을 들어야 했다. 특제에 기괴한 약물, 심지어 위협이 도사리는 산속에서 지옥 같은 생존 도전을 완료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서 시간에 쫓겨 문명 지식을 보충하고 있는데 나는 깊은 산속에 갇혀 점점 원시인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나를 아무런 미래가 없는 백수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어. 나는 올림포스에서 성장하면서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일상훈련에서 나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맞는 역할을 했다. 수없이 캐릭터를 삭제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나는 이 기이한 경험 뒤에 분명히 간단하지 않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견뎌냈다. 스승님이 돌아가신 날 나는 이런 NPC가 죽기 전에 임무를 남길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역시나 내 손에 곧 신비한 보물 지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스승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비록 그 노인은 자주 나타나곤 했지만 훈련 중 일부러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여전히 나에게는 조금 슬프게 느껴진다. 그 후 나는 깊은 산을 떠나 특별한 지역인 라이너의 전속문으로 갔다. 전속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속성 창을 열어보았다. 이 몇 년이 힘들게 지나왔지만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수련의 결과는 정말 눈부시게 화려하다. 모든 속성 수치와 레벨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놀라운 99에 도달했다. 행운 수치는 매우 터무니없게도 99점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즉시 붉은 팝업창을 띄웠다. 게임에 긴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플레이어 한 주역이 레벨업에 실패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초기화를 통과하여 레벨이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어이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화가 납니다. 내 20년의 노력이 모두 허무하게 사라졌어요. 잠시 후 나는 여전히 놀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속성값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레벨이 리셋된 것과 함께. 그래서 초기화된 건 아마 레벨뿐일까? 나는 웃으며 말했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야. 보통 레벨이 낮아지면 반드시 벌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가장 전형적인 것은 스킬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스킬은 상응하는 레벨에 도달해야만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제한 레벨이 있는 장비조차 착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레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플레이어가 가장 쉽게 레벨업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작은 괴물들을 처치하면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성에 다시 투자할 수 있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직 중인 어려운 상황도 곧 끝날 거야. 그 후 나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텔레포트했어. 오랜만에 찾은 초보자 마을 엘카스. 나는 초보자 마을의 서문으로 사냥하러 가려 했어.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막아버렸어. 서문 밖에는 파리 송곳니처럼 생긴 5레벨 몬스터가 가득해. 나는 1레벨 초보인데 그곳에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빨리 동문 밖에 저급 사냥터에서 시작해야겠어. 그래서 그는 내가 동문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어. 형편이 더 나아지면 다시 여기로 와라. 하지만 나는 오히려 강한 태도를 보였다. 서문 사냥터의 모습처럼. 이로 인해 문지기 아저씨가 위하해했다.
혹시 플레이어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건가? 막 성문을 나서자마자 숨겨진 퀘스트를 바로 발동시켰다. 내일 수호자가 플레이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플레이어 한주혁은 최대한 내일의 걱정을 없애야 한다. 천이 나는 급히 돌아서서 아저씨 여기 좀 보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배고픈 적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덮쳐왔다. 내일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예, 빨리 피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주먹을 쥐고 한 방에 날려버렸다. 가장 앞에 있는 5급 적을 박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에 문지기 아저씨의 눈동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레벨이 겨우 1급이 아니었다면 그는 눈앞의 사람이 단지 초보 플레이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면은 그의 인식을 더욱 뒤흔들었다. 밀려오는 적들 앞에서 내 모든 주먹질은 정확히 적중한다. 마치 정밀하게 수확하는 사냥꾼처럼 괴물들을 하나하나 순식간에 처치한다. 방금 붉은 말과 싸우고 난 뒤 분노한 멧돼지를 상대했다. 갑자기 두 마리가 나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왔다. 경비 아저씨가 방패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을 때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주먹을 날렸다. 그렇게 멧돼지를 하얀 빛으로 날려버렸다. 레벨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면서 임무 보상도 순조롭게 받았다. 수호 아저씨가 뒤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쫓아왔다. 왜 나는 1레벨인데 이렇게 대단한 거지? 그는 내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머리를 만지며 어리둥절하게 웃으면서 독점적인 상업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레벨업으로 얻은 속성 포인트를 당장은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라고 알려줬어. 하지만 이건 내 현실에선 별 차이 없었어. 속성도 99레벨과 별반 다를 게 없었지. 수호자 아저씨와 작별한 후 나는 고급 사냥터로 가서 계속 레벨업을 하려고 했어. 이 순간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 2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히 순탄할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현실은 곧 나에게 무거운 타격을 주었다. 행운치가 99에 도달하자 미친듯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NPC들은 구분 없이 모두 나를 현상수배범으로 오해하고 끊임없이 칼을 들고 달려와 나를 체포하려 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내 행동을 능동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는 살인자의 낙인이 찍혔다. 그렇게 나는 강제로 빨간 이름 상태에 들어갔다. 죽으면 장비의 드롭 확률이 100%로 증가한다. 그리고 몬스터를 처치해도 최대 10%의 경험치만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모든 공공기관도 나에게 문을 닫았다. NPC의 호감도는 100%가 바로 하락했다. 더욱 가혹한 것은 플레이어들이 모두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는 것이다. 결국 빨간 이름 플레이어를 죽여야 영웅 칭호를 해체할 수 있다. 한순간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를 이유로 연이어 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플레이어들을 하나씩 처치했다. 상태창에서 빨간 이름 상태 해제까지 아직 1년이 남았다는 안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영웅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가장 악랄한 악당이 되었군. 어차피 내 속성은 99레벨이니까 맛있는 것과 좋은 것은 전혀 문제없어.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비참한 경험을 떠올리면 산속에 납치당한 것부터 레벨이 초기화된 것까지 그리고 강제로 레드네임 플레이어가 된 것까지 이런 걸 보면 이게 혹시 어떤 특별한 스토리 전개일까 의심이 드네. 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복장을 한 이상한 노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바로 나에게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선두에 선 흰 옷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깊이 절했어요. 이제야 절대자의 후손을 만나다니 늙은 나는 정말 죽는 것에 후회가 없어요. 다음 순간 내 앞에 임무 패널이 나타났어요. 절대자의 귀환, 등급 SSS, 플레이어 한주혁이 하늘의 단의 절대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15명이 장로의 인정을 받는 것. 이로 인해 나는 바로 멍하니 서 있었다. 알다시피 올림포스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테만도는 단 3번이 SSS급 임무만 등장했다. 그리고 매번 국가 단위로 참여하는 주요 스토리라인이야. 동시에 매번 전체 가상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어. 알고 보니 지난 20년간 지옥같은 힘든 수련과 레벨이 강제로 초기화되고 99위 기이한 행운값이 있었어. 그래서 아마도 20년 전 제우스에 휘말린 것 같아. 준비를 시작한 음모 속에서 그 전에 지속된 7,000년이 넘는 혼란의 시대가 있었다. 오랜 전쟁과 최종적인 화해를 거친 후 세상은 자연스럽게 세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다. 가장 악명 높은 세티니아리 중 하나는 절대자인 가르시아 마나시가 있다. 그의 14명의 아내 중 7번째 아내가 알라트시를 낳았다. 아라테스는 또 다른 곳에 어떤 사람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름이 슈르트인 자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슈르트는 악마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당시 모든 영웅들이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 반란해서 슈르트는 미인계의 소가 패배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간신히 버틸 기회를 얻었어. 그 후 슐터트는 은신처에 숨어 어느 동굴에서 힘을 비축했지. 이렇게 보면 내 아버지를 납치한 건 아마 슐터트의 직계 후손일 거야. 게다가 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그리고 나도 그가 전수한 모든 기술을 정말 배웠어. 그래서 이 녀석들이 오해하게 된 거지. 소위 절대자의 후예인 것 같군요. 그 후에 나는 임무 세부사항을 클릭해보았습니다. 하늘의 마법사에는 총 12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중 5명은 마음속 깊이 절대자의 귀환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내가 모든 장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합니다. 정식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가 삭제됩니다. 영구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임무 기간 동안 나는 이 12명의 장로를 잠시 지배할 수 있었어. 비록 임무가 끝나면 지배권이 회수되겠지만 이 혜택은 이미 엄청난 것이었어. 그러자 나는 머리를 굴리며 거짓말을 했어. 스승님이 임종 전에 나에게 임무를 내리셨다고. 하늘의 마왕을 다시 세상에 데려오라고. 그래서 선조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대장로 루소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 감격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즉시 다른 6명의 장로들과 함께 다시 나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다음 순간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플레이어 한 주역이 7명의 장로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특정 지역 내에서 장로들이 처치한 몬스터의 경험치가 소량 플레이어에게 환원된다. 나는 엄숙한 척하며 7명의 장로를 향해 말했다. 말할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야겠다. 사실 내 몸에 특별한 간단 효과가 부여됐었다. 그것이 바로 스승에게서 배운 모든 기술과 신법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과 동작을 완벽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로 인해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무림으로 이끌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해. 열정적인 세뇌로 장로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글썽이게 했지. 지금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 건 더 높은 단계에 오른 것 같아. 장로들은 말없이 나를 이끌고 하늘의 마왕의 비밀 거점으로 향했어. 내가 진영의 일을 익히도록 준비해줬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뒤에서 희미한 기운이 느껴졌어. 누군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내 마음속에서는 혹시 동생 한세아가 온 건가 싶었어. 왜냐하면 이전에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 동생 한세아가 나에게 레드 네임 플레이어를 추적해 보상을 얻겠다는 생각을 알려줬거든. 시스템을 열어보니 여동생의 위치가 전혀 다른 대륙에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경계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짜가 드디어 너를 찾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히 돌아서 보니 멀지 않은 곳에 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음산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위험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온 사람은 40레벨의 쌍권총 유랑자 카트라다. 그리고 전 서버에서 1억의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이기도 하다. 내 능력치가 낮지 않지만 이 녀석은 40레벨의 존재다. 게다가 거의 30레벨 차이에서 오는 균형도 있다. 그 차이가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나는 분명히 그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전 서버의 공격을 받는다. 이 녀석이 도의식을 무시하니 나도 너무 예의를 차릴 필요 없겠군. 그러자 나는 조용히 말했어. 지금 내려가서. 순간적으로 그림자가 들이운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 대장로 루소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군주를 향해 안심하세요. 제 부하가 곧 해결하겠습니다. 케트라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다. 분명히 내가 도와줄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그는 반응이 매우 빨라서 팡팡 소리가 나고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루소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 단지 퍽하는 소리와 함께 카트라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2바퀴 반을 돌다가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케트라가 40레벨의 고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전 서버에서 추격하는 현상금 사냥이 이 녀석이 너무 약해서인가? 아니면 루소가 너무 강한 건가? 내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루소가 케트라의 머리를 들고 다가왔다. 동시에 시스템 알림이 연속으로 팝업됨. 최고 레벨 레드 네임 상태가 확인됨. 플레이어 한 주역이 레벨 10 미만인 상태에서 레벨 차이 30인 NPC 카트라를 성공적으로 처치함. 1억 보상을 획득함. 나는 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나 자신을 찔러봄. 이렇게 쉽게 작은 목표를 손에 넣을 줄은 몰랐음. 하지만 나도 그렇게까지 신경 쓸 생각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임무에 따라 완전한 악당이 되기로 했어. 모두 들어. 내 주변의 야생 몬스터들을 전부 정리해. 내 명령에 따라 주변이 순식간에 비통한 광경이 되었어. 이곳의 야생 몬스터들은 거의 루소의 검 한 방에 버티지 못해. 내 레벨도 마치 로켓을 탄 것처럼 순식간에 13레벨로 올라갔어. 하지만 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핵심 파천 성공은 최소한 40레벨이 되어야 해제되니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도 있어. 내가 만렙 빨간 이름 상태라서 서버 전체에서 모든 거래소를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카트라의 머리를 혼자서 바꿀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여동생 한세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여동생은 처음에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 결국 카트라는 전체 길드가 힘을 합쳐야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캐릭터니까 나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녀에게 게임에 들어가라고만 했어. 나중에 세르티니아 산맥에서 나를 찾아오라고 말했어. 받는 보상은 5로 나누자. 여동생이 왜 혼자 가지 않냐고 궁금해해. 나는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 나는 만렙 적색 이름 상태야. 숲에 들어가자마자 여동생이 어깨에 얹힌 손에 깜짝 놀랐어. 내가 누군지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내 주위를 감도는 죽음의 기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 내가 이렇게 만렙 빨간 이름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캐트라의 머리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둘러 가는 게 좋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자. 언니는 텔레포트 기능으로 금방 거래소에 도착했어. NPC가 물품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보상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후에 나에게 9,900만을 줬어. 자기 자신은 100만만 남겨두고 심부름비로 썼어. 그녀에게는 이게 내가 힘들게 이겨낸 결과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그녀는 심부름비를 조금 가져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급히 떠났어. 세르티니아 산맥을 떠났어. 연합에서 반나절만 휴가를 쫓거든. 여기서 첫 수익을 얻었어. 과감하게 기금을 마련하기로 선택했다. 결국 속담에도 있듯이 자식을 아끼지 않으면 늑대를 잡을 수 없다. 저녁에 나는 다시 동생을 찾아가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했다. 그녀에게 도시에서 장비를 구매하게 하고 특별히 경험치와 아이템 드랍률을 높이는 구매도 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장비를 막 구매했는데 나는 바로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몸에 있는 신장비를 보니 다시 위욕이 불타오르네. 이제 절대자의 후예로서 올림포스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워볼까? 매력적인 만렙의 이야기다. 강제로 다시 훈련하고 숨겨진 정체성을 결합한 가상게임 소재의 이야기다. 고전 게임 요소를 융합하고 있다. 사회 비판과 미스터리 음모,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흥미로운 내러티브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모순은 현실과 가상세계 모두에서 쓰레기로 여겨지는 하층 청년이 사실은 어떤 거대한 음모와 오래된 혈통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계에서 무의미한 20년의 수련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SSS급 인물을 완수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가상게임을 통해 현실 문명을 유지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한다. 올림포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 경제 및 계급 재생산의 핵심 도구이다. 이것 자체가 현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은유입니다. 현실의 교육체계나 직업, 경로 또한 하나의 게임이 아닐까요? 또한 후속 전개는 전통적인 웹소설의 행운치가 높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논리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강력한 서사 도구로 전환합니다. 불행이 주인공을 되돌릴 수 없는 악당의 길로 이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운명을 여는 유일한 경로다. 게다가 이야기는 주인공이 제로부터 혼자서 싸우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SSS급 인물을 통해 그가 일찍이 하늘의 마법사 원로단의 지배권을 얻도록 한다. 이것은 서사 속도를 크게 높여 주인공이 고급 갈등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하여 긴 하급 레벨업 과정을 피하게 합니다. 한주혁은 매우 입체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의 매력은 강인함과 실용성, 그리고 역경 속에서 다져진 블랙 유머 감각에 있습니다. 20년의 노력이 시스템 초기화될 때 그는 무너졌지만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속성 보존의 결점을 즉시 계획한다.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마음가짐을 조정하고 한 줄기 희망을 잡는 능력은 그의 핵심 생존 지혜이다. 그의 초기 소망은 아마도 실업자라는 낙인을 벗어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로 레드네임 플레이어가 되고 절대 후손으로서 그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차라리 가장 나쁜 악당이 되기로 결심했다. 스승이 그를 훈련할 때는 스트레스를 풀곤 했지만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 여전히 슬픔을 느꼈다. 이런 순수하지 않지만 진실한 감정은 단순한 감사나 증오보다 더 인간적이다. 그리고 그는 50대 50으로 나누고 매달 50만 원의 용돈으로 여동생을 도와주도록 유도하는 법을 알았다. 또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실용적인 태도는 그를 단순히 주먹으로 말하는 무모한 주인공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시작이 매우 뛰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는 쓸모없는 주인공을 음모로 가득한 위기와 기회의 거대한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수혁은 그의 강인하고 실용적인 성격과 약간의 블랙 유머를 지닌 성격으로 그리고 만렙 속성의 독특한 장점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빠르게 얻었다. 이 이야기는 고전적인 게임 웹소설의 틀 안에서 교묘하게 사회 비판과 서스펜스를 녹여냈다.
거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모욕은 강제로 영업하는 악당에서 정의로운 존재로 변모한다. 도간 천지 사이의 절대자의 성장, 길은 반드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